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예상대로 매우 무섭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9천여 명으로 5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3만 명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5만 명을 넘어서며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현재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이달 말께는 국내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17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자 수도 16만 8천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내일부터는 재택 치료 체계가 달라집니다. 재택 치료 환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 위주로 하고 경증이나 무증상인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군은 미리 해열제나 체온계를 준비하고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2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의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구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이강민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의 허승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종속된 지방선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의 최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2021년 대구 경북 정치권이 합의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한 최근 상황과 쟁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그때 단독 후보지였죠. 군위 우보면이냐 아니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을 두고 그 당시에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이 아주 상당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동 후보지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네. 예. 군위군은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그때 내걸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또 경북도의 대구시의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이러한 조건에 합의했고 서명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률안은 해당 법률안과 관련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요. 예. 그 상임위원회에는 효율적인 법률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꾸려서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예. 군위군 대구 편입 담당 상임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예.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었는데 예.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상임위원회가 이제 행안위니까 행안위에서 일단은 법안심사 소위라는 걸 꾸리는 거군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안동 예천 국회의원인 김영동 후보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2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올리는 게 보류가 됐습니다. 예. 이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원칙인데요. 예. 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안동예천의 김영동 국회의원인데 예. 김영동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 그러니까요. 명이라도 반대하면 예. 이게 안 되거든요. 아,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게 국회 관례적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2월 6일 날에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영동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법안 통과를 독려했음에도 예. 2월 7일에도 또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했거든요. 합의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내일 2월 10일에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로서는 예. 2월 안에 법률안 통과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신공항 후보지 선정할 때 우리 지역 정치권 모두 다 이거를 합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시킨다는 거. 그런데 이제 와서 김영동 의원이 그걸 반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김영동 의원 혼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사실 이건 개인의 입장이라고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김영동 의원만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북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대구 지역 인근 지역 한두 명 빼고는 예, 전반적인 인근 반대 빼고? 분위기가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군의군 편입은 경북의 행정구역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북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의군 편입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국책 사업을 합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편입하는 조건을 다는 것도 전례가 없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 합의할 때 이거 다 저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경북도 의회에서도 작년에 예. 졸속 합의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그랬죠. 지난해 9월 경북도 의회 투표 결과에서도 부결이 돼가지고 한 달 뒤에 재논을 했는데 이제 찬성 36대 22로 겨우 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합의된 거에 대해서 번복한 것의 문제도 있지만 네. 애초에 그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뒤늦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약속은 하긴 했지만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군요. 일단은. 네. 겉으론 그런 논리인데 한편으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조정 문제가 이거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의 선거구가 의성, 군위, 청송, 영덕 선거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위가 빠지게 되면 인구 하한선이 미달이 되죠. 이 선거구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동 예천에서 이제 예천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 붙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선거구 조정은 필연적이고요. 예, 예. 문제는 선거구만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북 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한 명 줄 수 있다 우려가 나오거든요. 국회의원 정수가 줄 수도 있는 거군요. 이렇게 조정이 되면. 네, 왜냐하면은 경북은 인구가 지금 계속 줄기 때문에 예, 예.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도 지역별 할당된 정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이쪽 선거에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그 치열한 수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총선 직전에도 경북 지역의 한석이 감소할 뻔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인데 예. 최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정수가 한 명이 줄면은 어떤 상임위원회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본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 경북 지역 전체 문제가 될 수도 국회의원 있겠군요.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예.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한 명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원이 한 명 빠지면 우리 지역에.
그렇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뭐 신뢰의 문제니까요. 약속을 깨는 그런 문제도 있고 왜 이런 문제점 그 당시에도 뻔히 보이는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 논의하느냐 이렇게 쟁점이 되느냐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 신뢰 정치라는 측면에서요. 그럼요. 당시에 어쨌든 경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치의 특성상 입장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해명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이라도 합의 번복의 사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합의 위반에 분노하는 군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경북 정치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군민들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항의 시위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어제도 했고 오늘도 예, 예. 했죠. 이제 군의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에서 예. 이제 안동까지 와서 김영동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구간을 돌면서 이제 트럭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저는 50여 이 대가 부분은 와서. 계속 지속되리라 네.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합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당시 합의 과정이 오만했느냐, 예. 졸속 처리가 아니었는지는 또 냉철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공동 후보지 신청 과정부터 좀 첫 단추를 잘못 깬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실 선정 당시에 상당히 긴박하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렇죠, 대표님도. 네. 네, 너무 졸속으로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논란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이번 논란에 아주 이면에 큰 쟁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그래요.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통합을 전제한다면은 예. 군의가 대구 소속이든 경북 소속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합쳐지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군의가 대구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공동 후보지인 군의와 의성군의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행정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그런데 행정통합이 아닌 현재대로 경북과 대구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북 지역 국회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예. 선거구 조정 문제 등 경북 지역의 이해관계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 향후 대구 경북의 행정체계에 대한 관점과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 그렇겠네요. 행정통합에 반대했던 경북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 정치권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뉘어져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정치권에서는 군의군 이거 편입시켜야 된다 대구에. 그렇죠? 그런 입장인 거고. 편입이 돼야 된다기보다는 예. 편입이 되더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그게 행정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행정통합을 추진할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명분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원이 한 명 더 감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금 13명이라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예. 군의가 빠져나간다고 당장이 준다기보다는 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것이기 때문에 생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김영동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 그리고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세다고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우리 지역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이강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27일부터였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최근에 채석장 사고도 있었고, 또 엊그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도 있었고, 매스컴에 참 이 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제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예. 제정 이유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및 시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의사 결정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기업 구조로 인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안전 또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예.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행정제재는 처벌,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공표, 손해배상으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 징역과 벌금의 처벌을 받고요.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교육 대상자가 되고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교육 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통보하고 총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예. 공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산업체가 공개됩니다. 1년 동안?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4가지 단계가 있는 거군요. 강한 순서대로 보니까 처벌, 그다음에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가 있고 공표가 있고 손해배상 이렇게 있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 뭐 징역살이 한다 이게 아니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였군요. 그게. 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그게 바로 안전사고 예방, 이 산업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일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좀 보죠. 적용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실태는 어떤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50인 이상 산업체,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 5인 미만 산업체로 구분해서 법의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50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는 즉시 적용되고요. 예.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는 2024년까지 시행을 유예하였고 5인 미만 산업체는 적용 제외하였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내 즉시 적용 대상 산업체의 경우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 2019년 말 기준 2,492개소이고 2024년에 관련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 39,277개소입니다. 맞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러한 산업체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 추세를 보면 아마 2024년이 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한 그 중대재해 발생 실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 2019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상북도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3,553명, 사망자 수는 62명이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19년에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62명이나 됐군요. 네, 맞습니다. 많았네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런 발생 실태, 발생 추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의 경우는 연평균 1.34%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뚜렷한 증감의 추이는 보이지 않고는 있지만은 연평균 52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균을 잡았을 때는 한 52명 정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7일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서 한 명씩 이렇게 희생이 되는 거군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그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산업체냐 아니면 50인 미만 5인 이상 산업체냐 5인 미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50인 이상 산업체는 지금 바로 이제 시행이 된 거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체는 25년부터 시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2024년부터 시행입니다. 24년부터 시행. 그러니까 23년 말까지 유예를 하고 24년부터 시행한다는 거. 5인 미만 산업체는 적용 제외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크게는 뭐 징역,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일각에서 이거 법의 처벌이 너무 세다. 또 일각에서 이거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세다 약하다는 논란은 아마 행정제재 중에 처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는 법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있는데요. 상호 비교를 하면 법정 형량은 강한 편에 속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는 법 가진 나라가 전 세계 4개의 나라밖에 없습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고요. 예. 네. 다만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는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인 시민 및 노무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처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의성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예. 동시에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요. 예. 시민과 노무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이 됐고 앞으로 24년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는데 뭐 각 시도 행정기관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각 사업장에서요. 이 사업주들을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예방하는 데 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목적이죠. 예방. 네. 예. 네, 따라서 50인 미만 산업체의 사업주는 유예기간 동안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사항, 즉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유해 위험 요인의 평가,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해서 네. 이런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앞으로 안전관리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024년이 되면 우리 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업체가 약 4만 1,000곳이 되기 때문에 예. 중대재해 관리 전문가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학계와의 좀 협업이 필요할 것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권 내 안전보건 관련 학과는 산업보건이 7개, 소방방재 관련은 10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네. 각 대학별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재난안전 전문가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재난관리 전문 인력이 취급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는 중대재해 관리 전문가 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관련 전문가 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구 경북권 기업과 대학의 일정 물적 교류를 통해서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개발 등을 통해 타지역 대학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지역 기업에서는 안전관리 분야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이 안전관리 인력. 지금은 괜찮겠습니다만 앞으로 2024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다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야겠네요. 2년 후 얘기지만 그때 가서 또 공급이 부족하면 이게 또 부실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산업 인력이, 안전 인력이. 예. 네. 자,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에게 사실상 그 시민과 노무자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은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 노무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상호 협력해서 중대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출근했던 가족들이 건강하게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 예방이 목적이라는 거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우리 산업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이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대선 관련 얘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지율 좀 분석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후보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30일도 남지 않은 상태. 오늘 수요일이니까 꼭 4주 남았네요. 그렇죠? 네,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지율 추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사 하나보다는 추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선이다. 여러 번 판세가 엎치락뒤치락
정말 이게 혼전, 접전, 뭐 박빙승부 알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역대 이랬던 대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많은 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수치상으로 오차 범위 내니까 이긴다 진다 이런 표현은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앞서는 추세로 수치상 앞서는 추세인데 이것도 뭐 격차가 오차 범위 내고 아주 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두 후보 간 윤석열, 이재명 후보 혼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1월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10%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상승 추세였지만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한풀 꺾인 그래서 단일화를 놓고 설레를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17%, 18%까지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 자릿수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2012년 때부터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안 후보는 중도층, 이른바 새정치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정치라는 것이 중도정치 성향이 안보 이슈,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렇게 되면은 위축되는 그런 또 결과와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12년 대선부터 나타났었습니다. 2012년에는 NLL 이슈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또 쪼그라들었었고 2017년에는 4월 10일, 13일경에 4월 10일에서 13일경에 또 4대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위축되는 모습이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죠. 또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후보가 안보 이슈 고수결집을 하면서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그랬군요. 세 번 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12토론에 나서는 4명 후보 중에서 심상정 후보는 여성이니까 그렇지만 군대를 다녀온 유일한 후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안보 관련해서 이 숙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매일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안보 이슈 나오는데 왜 유독 안철수 후보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중도거든요. 이게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홍해 바다 나누어지듯이 쫙 갈라지듯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 숙제를 지금껏 못 풀어왔던 거죠. 이건 정말 배종찬 소장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었군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중도니까 안보 이슈가 생기면 지지층이 완전히 진보 보수로 완전히 갈리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3번, 이번까지 3번 다 안보 이슈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 파악해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이렇게 아주 탄탄한 상승한 배경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뭐 4글자입니다. 정권교체.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정권교체 여론의 일부를 반영돼 있지만 가장 크게 정권교체 여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만들어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역임하면서 조윤 갈등, 추윤 갈등을 통해서 반문 정서가 결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1월 5일, 지난해 11월 5일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반짝 상승했다가 사람 리스크 2명입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투스톤저 갈등, 그리고 배우자죠. 김건희 씨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는 어부바 지지율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쭉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도 봉합되고 김건희 씨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다시 정권 교체 여론이 올라타는. 그러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정권 교체 여론에 다시 올라탄 것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능력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정권 교체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매스컴퓨터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최근에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렇게 이런 인사들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답답한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지금? 네, 답답하지만 또 맞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을 바짝 끌어올려 추격하고 있던 맹추격 국면에서 아내, 배우자, 이 김혜경 씨 논란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이번 대선은 이른바 배우자 대선이다. 단일화와 배우자가 마지막까지 남는 담배, 발음 잘해야 그냥 담배 아닙니다. 스모킹 아니고요. 단일화, 배우자. 이 리스크가 워낙 이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맹추격하던 추세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번 대선은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입니다. MBC 여중 아니고요. M여중. 우리 안동 MBC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인물이 김종인, 윤여준, 또 이상돈,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영란 전 대법관 예상설 이런 것 가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접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도층 견인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또 접근하는 고석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어떤 접촉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반영되는지는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죠. 참 정말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게 아니 얼마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가 아니라 정치는 샘물이다. 샘물이다? 예, 샘물. 왜요? 마시는 분. 왜냐면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총괄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제 또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저는 이거 사실로 안 믿겨지는 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얘기도 솔솔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 그랬는데 샘물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도 또 나올 정도인데 선거는 미생물이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국면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정치라는 것은 윤석열, 안철수 조합이 나왔다가 이재명, 안철수 조합이 나왔다가 김종인, 윤석열 조합이 나왔다가 김종인, 이재명 조합도 나왔다.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나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맙소사 대선인데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득표 전략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득표를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이 연대, 손잡기, 이게 정치판인 거죠. 어떨 때는, 정치판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삼엄하고 냉정한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외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요지경입니다. 정치는. 그러니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좀 5차원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단일화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 우선 TV 토론 얘기도 잠깐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3일이었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1차 토론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내일 모레입니다. 11일 금요일에 또 2차 TV 토론이 있는데 이번 2차 토론 같이 1차 토론하고 비교해서 이 중요성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훨씬 중요합니다. 2차 토론이 뭐냐면 이제 3일 TV 토론은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워밍업이었고 이제는 후보 등록이 13일 14일이거든요. 후보 등록을 앞둔 사생결단 정말 뻔때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11월 TV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리스크, 검찰 리스크, 또 김혜경, 김건희 리스크 모두 총 집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유권자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TV 토론은. 그런데 누구를 움직이냐. 좁고 깊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표심에 변화가 없고 결정되지 않은 3, 4, 50대, M여중 물론 중요합니다만 3, 4, 50대 이 가정주부층 이들은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않고 갖고 오는 드라마 같은 대선의 막판에 이래? 저 후보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단일화가 돼? 이렇게 단일화가 된단 말이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토론회는 정말 잽이 아니라 어퍼급과 뒤집기까지 나오는 말 그대로 씨름과
이 격투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TV 토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있을 2차 토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요. 13일과 14일이 후보 등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왕에 할 거면 이전에 끝맺으면 해야겠네요. 하려면 단일화가 이제 당의정의 법칙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가 정권 교체의 경쟁력 파괴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당위성의 법칙인데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5차 범인이 앞서가는 지위라면 아니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도 우리가 이기겠는데 당선될수있겠는데 이런 심리가 단일화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단일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단일화가 싫은 건지 안철수 후보가 싫은 건지 싫어도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껏 싫어야지 어떻게든 뭐 말이라도 붙여볼 텐데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도 젊은 세대에 정말 명하락하는 이 평론하는 또 이 관계자들도 있거든요. 뭐 김병민 위원도 있고 뭐 김재섭 위원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도 참 제가 방송 나가서 물어보면 단일화에 대해서 참 말을 못해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태규 의원, 뭐 권은희 의원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선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윤석열 후보 측을 보면 이준석 대표만 빼고 나머지 뭐 당내 의원들이라든지 뭐 최고위원들 등등 해서 단일화를 또 성사시키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단연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가 돼야 되고 여론조사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설왕설래는 나오지만 사실상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왜냐면 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 당 내에 유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다.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당에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일화는 물 건너 가고 있는 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물 건너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결사 반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 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또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물밑에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 단일화는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될까 말까한 것이 단일화거든요. 점점점 단일화라는 것이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도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 근데 여기다가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얘기를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모르고 선거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선거일까지도 온갖 변화가 다 있는 대선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윤안 단일화가 물 건너가게 된다면 불발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또 한편으로 다른 전략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것은 또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단일화가 꼭 성사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또 고려해서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말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그거 같아요. 왜 뭐 주식 시장에서 뭐 어떤 종목 오를 거 아니냐 내릴 거 아니냐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만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어떻게 결론 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저는 어렵다. 어렵다. 그럼 3자 다 4자 대결이 될 것이다. 최종. 네. 이렇게 어렵다. 보시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4주 이내는 결론이 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뭐 벌금 내시는 걸로 하죠. 네, 제가 좀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